풍경을 수직으로 가르며 일직선으로 뻗은 숲길. 원뿔 지붕에 원통형 몸체로 된 돌집이 외따로 서 있을 뿐 사방은 그저 고요하다. 눈을 들면 저만치 산이 거기 있고 그 산을 화폭에 옮기고 있는 화가는 뜻밖의 동양인이었다. 유럽의 오지에서 같은 피부색의 사람을 보게 된 반가움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지구 동쪽 끝에서 남프랑스 시골까지 이 동양인을 불러온 건 어떤 힘일까? 그늘도 없이 한낮의 태양과 마주서서 그리고 있는 저 산에는 무슨 매력이 있는 것일까? 생트 빅토르, 서양 미술사의 본수령으로 우뚝 서 있는 한 위대한 재능이 그리고 또 그렸던 산. 현대의 미술 신화를 낳은 영산 생트 빅토르는 지금도 풍요한 영감의 원천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비가 젖고 여름에도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프랑스 남동부의 한 도시. 건조한 공기와 투명한 햇빛 속에서 그늘은 보다 짙고 밝은 데는 온통 빛투성이다. 빛과 그늘이 이토록 선명한 풍광 속에 서면 가슴속에 묻어둔 슬픔 같은 것도 말갛게 비어진다든가. 엑상-프로방스, 유리알처럼 푸르디 푸른 하늘, 진종일 풍성한 햇살, 그리고 목을 축여주는 광천수가 솟는 물의 도시. 이곳은 로마 시대부터 온천과 약수로 유명했다. 물이란 뜻의 라틴어 아쿠아에서 유래한 말 엑스. 엑상-프로방스는 천연수가 솟는 샘의 도시이자 유서 깊은 대학들이 있는 학문의 도시다. 그리고 천재 화가 폴 세잔느를 낳은 위대한 예술혼의 고향인 것이다. 플라타나스 카로스가 시원한 그늘을 이루는 시내를 벗어나 로브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한 채의 2층 건물이 나온다. 세잔느가 생애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창조의 열정을 불태우던 작업장인 것이다. 여러 개의 작은 방들이 있는 아래층과는 달리 2층은 넓은 방 하나로 만들어 화실로 썼던 것이다. 일생 중 처음으로 자신의 구상에 따라 지은 아뜰리에를 가지게 됐을 때 세잔느의 나이는 63살이었다. 너댓개의 해골들, 푸른색 생강 항아리, 낡은 병들, 화분과 같은 정물화의 소도구들. 아주 규칙적으로 계속되는 나날의 작업은 때로 그 몰두와 정진이 지나쳐 혼수 상태를 몰고 오기도 했다. 피나는 수련 끝에 도달한 세잔느 예술의 정점. 그것은 전통과 현대 감각이 전혀 새로운 지평에서 마주쳐 올리는 미술사의 신기원을 열었다. 25년 동안 줄곧 이 세잔느의 집 담당관으로 일해온 브루스 여사. 그녀는 직업의식을 넘어선 열렬한 세잔느 예찬론자이다. 로브 아뜰리에는 바로 이 작품의 제작을 위해 지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작품 대수역은
단순화된 기하학적 형태와 굵은 타치를 고사하여 야스퍼와 입체주의 화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경의 지면과 좌우의 굵은 나무가 화면 전체를 피라밋형으로 자르고 또한 좌우의 인물상들이 각기 작은 피라밋 구도로 배치되어 있다. 이 집은 대수역을 위한 기념관이라고 할까요? 그 점을 간과할 수 없지요. 그에게는 작업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필요했고 특히 이 아트리에의 양쪽 창문에서 남녘창과 북녘창을 통해 동시에 들어오는 광선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죠. 작업대는 남남서쪽을 향하고 있고 작업대 위에서 세잔네가 그리던 대수역을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바로 태양빛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집이야말로 작품 대수역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념비적인 건물로서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집의 정원들과 이 집 자체가 세잔네가 그리고자 했던 주제와 그 자신을 이어놓는 중미자격인 셈이었습니다. 로브 아틀리에에서 내려다보면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엑상-프로방스. 이 도시에는 도처에 세잔네의 추억이 어려있다. 가장 큰 극장 이름이 세잔네 극장인가 하면 그 극장 바로 뒤에는 세잔느와 소설가 졸라가 함께 다녔던 중학교 콜레지 부르봉이 있다. 거리 이름은 물론이고 본수 이름, 양로원 이름에도 세잔느가 들어있는 도시. 엑상-프로방스는 세잔느가 태어난 곳인 동시에 그가 일생 동안 예술가로서의 생활을 지속해온 삶의 터전이다. 세잔느의 아버지 루이 오기스트 세잔느 씨는 모자 상점을 하다 재산을 모아 은행을 인수하게 된 금융업자였다. 엄격하고 완고한 아버지와는 달리 어질고 이해심이 깊었던 어머니. 13살에 보르봉 중학교 기숙생이 되어 사귀게 된 에밀 졸라 바이오와 함께 세잔느는 자주 이 강에 오곤 했다. 헤엄도 치고 물장난도 하고 이따금 서쿠리로 고기도 퍼올렸다. 지금은 물도 줄고 흐려져 폴장이 대신 들어섰지만 그 시절에 아주 맑았던 아르크강이 세잔느와 졸라들의 수영터였다. 내리 퍼붓는 햇살, 머리가 증발할 것처럼 뜨거운 대낮에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었다가 솟아올라 오리처럼 젖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 즐거움. 소년 시절 이곳 아르크 강에서의 추억이 훗날 목욕하는 여인들 연작을 낳게 한 것이리다. 어린 시절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준 몇 개의 이미지를 어른이 되어 다시 발견하는 기쁨. 그래서 휴가철이면 강으로 숲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일까. 감청색 하늘을 이고 짙은 초록을 흘리는 숲의 나뭇잎들, 풀밭에 연두빛으로 아롱거리는 햇빛과 대기의 진동, 생명의 리듬에 충만한 대자연 속에 벗은 몸의 인물상들을 어우러들게 하는 일년에 목욕하는 사람들을 세잔느는 42점이나 남기고 있다. 인상파 시대 끝무렵에 그려진 이 작품은 인체와 풍경과의 조화가 목가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여러 점에 목욕하는 남자들 중 최고의 걸작이다. 옆으로 누운 대지와 수직으로 솟아있는 나무줄기, 멀고 가까이서 뚜렷이 그 모습을 띈 인체들, 마치 너울처럼 펼쳐진 흰 구름이 화면을 정돈하고 통일시켜준다. 보르봉 중학교를 졸업한 세잔느는 18살 되던 해 이 박물관 안에 있는 엑스미술학교에 입학한다. 법률 공부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세잔느의 미술 수업에 대한 열망은 대단한 것이었다. 대상 무료 특별 학교가 있는 이곳 그란의 박물관은 말하자면 화가 세잔느를 길러낸 산 교육장이었다.
세잔 그란의 박물관. 목욕하는 여인들 연작을 인쇄한 대형 포스터가 오늘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자신이 태어나기 1년 전에 개관한 이 박물관에서 세잔느는 17, 8세기 화가들의 작품들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전시실은 바로 세잔느가 영향받은 화가들의 작품들을 따로 모아둔 방이다. 그 유명한 세잔느의 정물화와 인물화 걸작들은 바로 이들 작품에서 보고 배운 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세잔느는 이 엑스미술학교에서 3년 동안 필수적인 미술 지식을 습득한 후 자신이 충분하게 수련을 쌓았다고 느낀 뒤 1860년 파리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주 왕래를 했었죠. 이곳에서 만난 조제프 지베르라는 스승은 그의 생애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잔느는 그로부터 어떤 의미에서 다소 전통적인 미술 교육을 받았죠. 해부학, 복제술, 석고 등에 관한 기본 수련을 쌓아나간 것이 세잔느의 작품들 중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제법 공부는 구조 공부를 위한 수련이라는 동기에서 시작됐고 구체나 원뿔, 공간에 관한 기하학적인 수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이런 기본적인 공부가 그의 전 생애의 작품을 통해 곳곳에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엑스미술학교 시절에 세잔느가 그린 이 남자 누드 대상은 아주 꼼꼼하게 지베르 교수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기법이었다. 자신의 솜씨가 고식이었음을 소년 후 파리에 가서야 알게 됐다. 풍경에 있어 세잔느에게 그 중요성과 보는 방법을 일깨운 화가는 그라네였다. 그라네의 전 작품은 그가 죽은 뒤 이 박물관에 기증됐던 것이다. 세잔느가 선배 화가 그라나의 작품과 스승 조제프 지베르에게서 받은 영향은 그것이 수없게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었다. 세잔느는 그라나의 작품을 통해 고향 엑상-프로방스의 자연을 재발견하게 된다. 생트 빅토르 산과 같이 중요한 모티브에 눈뜨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그라네 지베르와의 만남이었던 것이다. 세잔느는 또 17세기 프랑스 화가 르냉 형제가 그린 카드놀이하는 세 사람에서 작상을 얻어 같은 주제의 연작을 그린다. 포도주병의 흰 반사를 구도의 초점으로 하여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등에서 목에 걸친 선이 만들어내는 웅대한 아치형. 총 5점으로 된 카드놀이 연작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열아홉 살 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엑스대학의 법과에 들어갔던 세잔느는 22살이 되던 4월 드디어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곳 파리로 오게 된다. 여기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도움이 컸다. 그보다 3년 먼저 파리에 와 있던 에밀 졸라와 세느강을 거닐며 시를 읊조리고 저녁이면 바나 카페를 출입했다. 거리 모퉁이를 돌아설 때마다 마주치게 되는 역사의 유적지로 가득한 도시가 파리였다. 그리고 절대 왕정 시대의 영광과 위용이 남아있는 베르사유 광장을 거닐며 세잔느는 보헤미안의 낭만과 애수를 즐겼다. 지금도 짐은 곧 국가라고 외치고 있는 듯한 루이 14세의 기마상. 그러나 무엇보다 세잔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루브르 박물관이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17, 18세기의 걸작들이 가득 찬 회화관에서 세잔느는 새로운 시야가 트이는 순간에 깊은 전율을 느꼈다. 그는 베네치아파의 작품들과 보생의 아르카디아의 목자를 거의 열에 들뜬 기분으로 묘사했던 것이다.
루브르의 걸작 못지않게 수십 개의 다리가 놓인 세네강의 풍광은 언제나 세잔누와 졸라들을 매혹했다.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인 뽕네프를 그리는 한 한국인 젊은 화가. 강과 다리는 이방인의 향수를 더욱 부추기지 않든가. 이 다리를 지나가면 세잔느가 피사로와 기요맹을 만나게 된 아카데미 슈에스가 있던 곳이 나온다. 지금은 없어진 미술학원인 아카데미 슈에스에 다니면서 세잔은 파리 국립미술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렀다. 그러나 결과는 낙방이었다. 낙심하여 X시로 돌아간 세잔. 그는 1년 가까이 아버지의 은행에서 사무 보는 일을 하며 시리를 달랜다. 24살이 되던 다음에 다시 시험을 쳤다. 그러나 또 실패한다. 분노와 환멸의 슬픔에서 세잔느를 구한 건 졸라 그리고 피서로였다. 자유, 평등, 파괴에 상세기가 나부끼는 프랑스 국립미술학교 에콜 데 보자르. 파리 보나파르트가에 위치하고 있는 에콜 데 보자르는 화가, 판화가, 조각가, 건축가를 위한 고등교육기관이다. 프랑스 문화성에서 관리하며 17세에서 30세까지의 지망자가 시험을 거쳐 입학한다. 취재팀이 이곳을 찾은 날은 마침 입학시험을 치르는 날이었다. 고사장답지 않게 분위기는 자유스러웠으나 작품의 마지막 손질을 가하는 동작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다. 유리로 덮인 거대한 천정. 에콜 데 보자르에서는 매년 각종 콩쿠르가 행해지고 상이 수여된다. 세잔느가 공부하던 19세기에는 수상자에게 로마 유학의 기회가 주어졌던 로마 대상으로 특히 유명했다. 그동안 닦은 기량을 남김없이 쏟아붓고 이제 마지막 서명을 하는 수험생들. 늘 쓰는 이름자인데도 왠지 손이 좀 떨린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허탈과 체념 같은 것이 이들의 뒷모습에서 느껴지지 않는가. 17세부터 허락된 입학 자격을 23살에도 얻지 못한 세잔. 엑스대학의 법과에서 중퇴하고 진로를 새롭게 열어보려던 청년 세잔느의 결의는 이곳에서 2번이나 좌절을 겪었던 것이다. 용기란 그대의 경쟁자들이 결코 그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데 있다. 그렇다. 그런 세찬 자기 긍정의 용기가 없었던 폴 세잔. 그는 오늘날의 그가 아니었을 것이다. 극도의 절망을 통과할 때에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력. 그 자신이 고등 이공과 학교 입학 자격 시험에 2번이나 실패하고 문학으로 전향한 에밀 졸라. 그리고 세잔느보다 9살 위인 피사로의 우정이 큰 격려가 됐다. 30살에 알게 된 오르탕 스피케가 아들 폴을 낳던 1872년 전목이아기의 건강을 위해 시골이 좋다는 피사로의 권유에 따라 오게 된 마을 오베르. 이곳에서 세잔느는 수점의 풍경화를 그린다. 오베르에서 세잔느의 새로운 시대, 즉 인상주의 시대가 열린다. 제1회 인상파전에 출품했던 다분히 낭만적인 제목을 가진 목맨 사람의 집은 날카로운 관찰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곳에서 세잔느는
피사로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다. 나는 하늘의 파란 색감을 모네에게서 배웠고 모든 것이 색이 그늘까지도 색이라는 것을 피사로에게서 배웠다. 인상파 화가들의 친구이며 미술 애호가인 의사 가쇠. 고호가 가쇠의 초상을 그렸듯이 세잔느는 가쇠의 집을 그린다. 앞쪽에 마을로 접어드는 길과 길 따라 마주 보이는 평, 멀리 마을과 자연의 시야가 열려있는 공간 구성에서 거리가 다루어지고 있다. (8년) 전 관전에 출품되어 무리를 빚었던 마네의 올랭피아를 재치있게 변형시킨 것이 이 작품이다. 색채와 분놀림이 모두 인상파적인 경쾌함에 차있다. 보불 전쟁의 징병을 기피하기 위해 31살 때 연인 오르땅 스피케와 도주해온 지중해의 항구. 8년이 지난 이제 아들 폴은 7살인데 세잔느 가족은 다시 파리 로마행 기차를 타고 마르세유를 찾았다. 정식 결혼을 안 한 채 낳은 아들 폴의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었던 것이다. 관전에서 번번이 낙선의 부배만 마시는 40살의 그림쟁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생활비 조달을 끊어버렸다. 곤경에 처한 세잔느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준 친구는 졸라였다. 마르세유 동쪽의 조그만 어촌 에스타크. 에스타크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집을 얻고 세잔느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정력적으로 풍경화를 제작한다. 붉은 지붕의 집들 위로 하늘은 언제나처럼 그렇게 맑고 푸르렀다. 하늘이 너무 맑고 햇빛이 너무 투명한 것이 때로 서러움일 수 있다는 걸 세잔느는 이때 알았다. 졸라가 붙여준 돈으로 근근히 이어가지만 식사는 삶은 감자나 스파게티로 때우는 날이 많았다. 함께 살게 된 지 18년 만인 1886년에야 정식 결혼을 하게 되는 세잔느와 오르탕 스피케. 세잔느는 이 부인을 모델로 수십 점의 초상화를 그린다. 폴은 내게서 모자라는 점을 모두 갖추고 있단 말이야. 훌륭한 제목이지. 이 초상화의 모델은 폴이고 14살 무렵의 모습이다. 흰 바위와 풀로 덮인 뒷산에서 세잔느는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림을 그리곤 했다. 자결하는 듯한 태양 때문에 모든 물체가 파란색, 붉은색, 황토색, 보라색 등으로 떠오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연 광선 아래서는 그늘까지도 색채로 보입니다. 검붉은 바위, 흰 집들, 저만치 환한 햇빛 속에 엎드려 있는 마르세유 항구. 이 그림은 빛과 색채의 반점들로 이루어진 유동하는 인상주의의 풍경과는 확연히 다르다. 구도와 색감이 다 같이 안정감을 보여준다. 에스타크와 엑스를 오가며 제작에 몰두하던 세잔느는 47살 되던 해 2년 동안 여기 가르단에 정착한다. 이곳에서 세잔느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아파트에 새들어 살았다. 이 마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양광선 이동에 의해 형성된 그림자가 마치 카드로 접은 성곽처럼 일정하게 변하는 곳임을 세잔느는 알았다.
공기 속에서 하프 소리라도 들릴 듯 청명한 5월에 세잔느는 한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다. 이 마을은 매우 귀중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 이 보물을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곳의 풍경은 세잔느가 해오던 구조적 관찰을 보다 확고하게 해주었고 화면 구성의 원리를 터득하도록 했다. 남유럽의 하늘 아래 전개되는 자연의 풍요한 색조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세잔느는 질서와 필연의 감각을 되찾고자 했다. 이 작품은 기하학적인 형태미와 생생한 색채 감각이 어우러진 일대 장관이다. 화가에게 있어서 그가 경험하는 풍경과 심상은 바로 작품 세계로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한 점의 그림 속에는 화가의 삶의 배경이 되었던 하늘과 땅과 숲과 집들이 밑그림으로 들어차 있는 것이다. 열지어선 숲길에 들어서면 엉클어진 나뭇가지 틈새로 언뜻언뜻 드러나 보이는 하늘. 숲 가운데 고풍한 건물이 서 있는 자드 부팡은 엑스교회에 있는 세잔느가의 별장이다. 온통 인동넝쿨에 쌓여 삐뚤음이 얼굴만 내민 조각상이 홀로 방문객을 맞는다. 대지의 젖가슴으로부터 자양을 빨아올려 무성한 생명을 피워내는 수목들의 당당한 행렬. 어디선가 씩씩한 구령 소리가 들릴 듯 하지 않는가. 대지에서 여러 각도로 돋아나온 굵은 나무줄기, 그리고 사방으로 뻗은 가지들의 곡선. 그 너머로 보이는 집은 한결 아늑해 보인다. 언제나 하늘과 다함이 없는 자연은 나를 매혹하고 기쁨으로써 이런 것들을 바라볼 기회를 줍니다. 복잡한 선의 아라베스크를 아름답게 그려낸 자드 부팡의 마로니에. 엑스와 가르단에 살면서 훌륭한 풍경화를 많이 제작하던 이 무렵 세잔느는 또한 이 별장의 풍광에 매료되어 나무와 집을 소재로 한 작품을 여러 점 그린다. 이 별장은 40년 동안 세잔느 작품의 산실이기도 했던 것이다. 빛을 담뿍 머금은 초록 잎사귀들이 풍금처럼 떨며내는 바람소리. 계절의 생동감이 화면에 넘쳐흐른다. 양친이 다 돌아가신 후인 1899년 세잔느는 이 별장을 7만 5천 프랑에 매각한다. 이곳에 얽힌 수많은 기억을 털고 가벼워지기 위해서다. 자드 부팡에서 제작한 붉은 조끼의 소녀는 1895년에 파리에서 열린 세잔느 개인전에서 열렬한 호응을 얻은 작품이다. 무엇을 기다리며 명상에 잠긴 소년의 모습은 쥐어진 손으로 그의 깊은 표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세잔느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의 하나이다. 파리의 세느강과 마른강 강변에서 풍경화를 제작하던 1888년경의 작품이다. 물에 비치는 하늘과 녹색의 처리가 아주 뛰어난 마른강의 다리는 고기 작품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걸작 가운데 하나다. 내성적이고 비사교적이며 스스로도 소심한 편이라고 고백한 세잔느는 거의 일생 동안 고향 엑스시를 중심으로 살았다. 그런 그가 꼭 한 번 고국을 떠나 스위스를 여행한 적이 있다. 1890년 여름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스위스의 아느시 호수를 찾았던 것이다.
남프랑스의 바다와는 또 다르게 아느시 호반의 풍광은 아름다웠다. 이때 처음으로 이국의 정치를 화폭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세잔느는 놓치지 않았다. 청색과 녹색이 주조를 이룬 화면은 이 도색의 상승작용으로 말할 수 없이 투명하고 서늘한 느낌을 준다. 녹색의 수목과 청색의 물과 공기, 그리고 장밋빛으로 빛나는 밝은 산등성이, 밝고 생생한 색감과 풍부한 양감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낡은 밀짚 모자의 형태와 소년의 계란형 얼굴이 재미있는 대조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스위스 여행길에 얻은 것이다. 스위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세잔느의 제작 활동은 엑스시 근교의 생트 빅도아르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무렵 졸라의 소설에 나오는 실패한 화가가 자기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 세잔느는 그와의 35년에 걸친 우정에 종지부를 찍고 만다. 16번째로 관전에서 떨어지던 47살 때였다. 상처를 품은 채 감내해야 되는 고독은 곧 시련이었다. 풀한 폭이 없는 저 하얀 돌산처럼 보는 방향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는 산, 생트 빅도아르는 풍경화의 좋은 모티브였다. 붉은 바위 덩어리가 돌출해 있는 비베뮤 채석장 근처의 황량한 풍경에 강하게 끌린 세잔느. 근처에 작은 오두막집을 빌리고 세잔느는 비베뮤 채석장을 모티브로 많은 그림을 그렸다. 속 깊이 누르고 있던 절규의 충동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아직 덜 자란 소나무의 녹색에 조금씩 섞여있는 노랑, 빨강, 보라, 흰빛들. 화면의 상단을 날카롭게 베어내는 붉은 바위는 마치 대지의 상처 같다. 고립된 생활이야말로 내겐 걸맞는 것이지. 화가는 자연을 탐구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자연이라는 이 다양한 그림이야말로 실제하면서도 기운탄을 금치 못할 연구 대상입니다. 자연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밀을 드러낸다지 않던가. 엑스시 동쪽에서 생트 빅도아르까지 뻗은 돌론의 길을 걸으며 세잔느는 매일 자연이 열어 보이는 색다른 친화력에 감동하곤 했다. 그리하여 회환한 연필을 들고 나서부터 자연으로 파묻혀 들어가 명상하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다. 그 오랜 침잠과 명상으로부터 세잔느가 이끌어낸 불변의 진실. 젊은 화가 에밀 베르나르에게 쓴 편지에서 세잔느는 이렇게 토로한다. 자연 속의 모든 사물은 봉, 원통, 원뿔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대. 이러한 단순한 형태에 준해서 그릴 줄 알아야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그릴 수 있지. 대상과 색채는 절대로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네. 채색을 함에 따라 동시에 대상도 이루어지는 거지. 색채가 풍부하게 되면 형태도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네. 색조의 콘트라스트와 조화야말로 입체감과 대상의 비결이지. 빛과 색채의 떨림 속에 조각적인 중량감을 잃고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는 형태가 모네의 인상주의라면 그 흐트러진 형태를 꽃다발처럼 고쳐먹고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세잔느의 과제였다.
아내와 아들을 멀리 파리에 두고 단지 혼자서 고독한 제작 생활에 몰두하고 있던 세잔. 그의 하루 일과는 새벽 6시에 이 아뜰리에에서 시작된다. 6시부터 10시 반까지 정물화의 제작을 통해 물체의 입체감과 색채와의 조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화면 중앙에 사과를 축으로 하여 제각기 틀림없는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오렌지와 사과의 그 눈부신 색채. 주전자와 단지, 과일 등의 배치법이 두드러진 이 정물화는 세잔의 초기 작품이다. 그림 물감이 단단하게 캔버스에 고착하여 에나멜처럼 윤택한 빛을 내고 있다. 세잔네의 정물화는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가 즐겨 사용한 사과, 오렌지, 양파 등은 항아리, 접시, 물병 등과 배합되어 색채의 공간에서 형태와 구조의 공간으로 나갑니다. 평범한 화가의 사과는 먹고 싶고 세잔네의 사과는 멋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 잘 그린 사과는 잘못 그린 마리아보다 낫다고 말했던 세잔. 그는 또 만년에 두개골을 소재로 한 일련의 정물화를 제작한다. 아래턱이 달아나 버린 두개골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일러주는 백골의 눈을 응시하며 화가는 자신의 죽음을 선취했던 것일까. 환갑이 되던 1899년 수집가 쇼케시가 가지고 있던 세잔네의 작품 32점이 평균 1600프랑이라는 비싼 가격으로 팔렸다. 세잔네의 명성은 급격히 높아졌다. 그 다음 해 화가 모리스 드니는 세잔네의 찬을 그려 노 화가에게 경의를 표한다. 지병인 당뇨가 악화된 해인 1902년 세잔네는 졸라의 부고를 받고 통곡했다. 빈과 베를린과 브뤼셀에서 열리는 전람회 초대된 데 이어 가을 관전인 살롱 도톤르에서는 전시실 한 칸 전체를 세잔네에게 내준다. 작품 생활 40년 동안 생트 빅토아를 사는 세잔네 예술의 무게중심으로 거기 있었다. 모든 것이 정적 속에 엎드려 있는 프로방스 지방의 태양 아래 창조의 비전과 불굴의 예술혼을 일깨워주는 성자의 모습으로 거기 그렇게 산이 있었다. 산은 정상에서 오른쪽으로 구름을 연장하고 그 기슭에 육교가 달리고 있다. 화면을 좌우로 가르면서 한가운데 우뚝 선 소나무는 고독한 예술가의 풍모를 담지 않았는가. 깊고 의연하고 성실하십시오. 그대들이 느끼는 바가 비록 일반 세상의 기성관념과는 정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에라도 그 발표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아마도 최초에는 그대들은 이해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의 고립은 오래지 않아서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깊은 진실인 것은 만인에게도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1906년 10월 15일) 벌써 며칠째 세잔네는 엑스의 동북쪽 부르가르 지역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가을비를 만났다. 몇 시간을 그렇게 비를 흠뻑 맞고 세탁부의 수레에 실려서 집으로 오게 된다. 그때 그린 마지막 유화작품 주르당의 작은 집. 그 일주일 후 세잔네는 엑스의 블루본가 23번지 아파트에서 뇌출혈로 사망했다. 향년 67세.
세잔느는 엑스의 생피에르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다. 세잔느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다. 아마도 그는 보다 좋은 세상에서 스스로 순교자의 길을 택해 숭고한 삶을 살아간 보상을 찾으리라. 국립미술학교 입학시험에서 연달아 실패했고 화가로서의 공식 데뷔 전에 20여 년 동안 낙방을 거듭한 화가 폴 세잔느. 좌절과 실패의 기록으로 점철된 생애를 보낸 그에게 오늘날 던져지는 찬사는 어떠한가? 200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대화가, 자기 hum성을 완성한 미중위의 천재, 현대 회화의 아버지. 이토록 현란한 최상급의 수식어를 동반하는 자기 이름의 운명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폴 세잔느. 그는 생전에 이런 찬사를 그 자신에게 바치고 있었다. 세잔느는 살아있는 유일한 화가다. 세잔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두 번 다시 없는 화가다. 이토록 강렬한 자기 긍정의 용기를 만나본 적이 또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야말로 모든 위대성의 비밀인 것이다.